MIN 뉴스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 대처에 혼연일체 단결 필요. 여의도에 금융기관 집중시켜야 시너지 창출 가능.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2022년 연말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규모의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를 타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낮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함께 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 시장이 급냉하면서 내후 외환에 직면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중요한 정책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 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조윤승 KDB 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2022년 10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KDB 산업은행 본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위원장이 보는 KDB 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논란을 정리해보자. 구조조정 전문가로 다양한 현장 경험 축적. 조 위원장은 KDB 산업은행에서 20년을 근무했으며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는 국책은행의 몫으로 전락했다. 삼면이 바다이며 동부가 거점 국가인 우리나라가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당시 한진해운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음으로 조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간단하게 자신의 이력을 소개해 주실까요? 2003년 8월 산업은행에 입사해 올해 20년째 근무하고 있다. 주로 담당했던 업무는 회원사의 구조조정이며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보면 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현업에 복귀했다. 2020년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았는데 올해 연말 임기가 끝난다. 구조조정은 전문 영역인데 경험해 본 소감은 어떤지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한진해운은 회사가 사라져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현대상선은 구조조정 후 오히려 실적이 좋아져 뿌듯하다. 해운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하며 세계적인 해운회사는 덴마크, 그리스,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 등 소수 국가에 소속돼 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축적된 자본과 세계적인 무역 물동량을 갖고 있어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이 추진한 대우해양조선의 구조조정은 대표적 실패 사례인데요. 대우조선은 10조 원 이상 손실을 봤다. 구조조정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잘못된 결과이고 국가에도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이다. 대우조선은 부채를 줄여주고 유동성만 지원하면 단기간에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부실을 숨기면서 시간을 끌어 책임질 사람을 없앤 것이 실패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이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5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누구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매년 2, 3천억 원씩 찔끔찔끔 투자하다가 실패했다.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한진해운 같은 기업을 그때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나, 아까운 짓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 2, 3위 조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은 반드시 키워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의 구조조정과 매각 과정에 참여해보면서 비중료 자산을 너무 쉽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 매각으로 1조 내지 1조 5천억 원 정도 확보해 2년 정도 버틸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6개월 만에 모든 돈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회사가 망할 때는 순식간에 주저앉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금융공공기관 개편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부도가 나는 남미 국가를 보면 구조조정 후 망한 기업처럼 순식간에 무너진다. 정치인이 장기적인 경제 안정보다는 단기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되면 국가는 혼란해진다. K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 글로벌 금융허브는 해외 사업 확대부터 시작.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과 함께 시중은행과 달리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외자, 조달 분야에서 서로 1등과 2등을 다투는 공기업으로 외국 금융기관과 협력해 해외 자금을 국내로 유치한다. 조 위원장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대외 창구가 우리나라 금융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좋은 방안은 무엇일까요? 채권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폭이 넓어야 하고 깊이도 굉장히 깊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트리플 A, 더블 A뿐 아니라 더블 B, 싱글 B, 심지어 트리플 C 채권, 정크본드까지 자유롭게 거래돼야 한다. 내가 사고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깊이가 깊어야 충분한 유동성이 생겨 채권 시장이 안정된다. 우리나라처럼 위기가 왔다고 시장이 경색돼 더블 A 채권도 안 팔리고 금리가 요동을 치면 시장이 발전하기 어렵다.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은행이나 채권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과 리스크 평가가 가능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갖춘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일본하고 독일도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일본과 독일이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하물며 우리나라가 그것을 무턱대고 하겠다고 덤비면 안 된다. 차근차근히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재 정부가 기대하는 산업은행의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기재부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1년에 연간 정책금융을 50 내지 60조 원 정도를 지원하다가 산업은행의 실적이 나빠 정책금융을 30조 원밖에 못 지원하면 기재부는 30조 원을 다른 곳에서 조달해야 한다. 과거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했다. 정작 산업은행은 1년에 3조 원의 이익이 나는데 정책금융공사는 2조 원씩 적자가 나자 기재부가 난처해져 결국 다시 합쳤다.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정책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연간 5, 6조 원을 벌어서 정책금융으로 3, 4조 원을 지원하고 나면 1, 2조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 중 3분의 1인 35 내지 40% 정도는 100% 지분을 소유한 정부에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내부유 보금으로 남겨도 차봉금을 키우고 채권 발행을 늘린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1년에 50 내지 6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일반적인 정책금융기관처럼 매년 국회에서 세금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그 돈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 기획재 정부는 산업은행의 이전을 추진하는데요. 기재부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실적이 악화돼 정책금융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정권 초기라 대통령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겠지만 2, 3년 지나면 결국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자산 규모 측면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작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외자 조달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 외국 금융기관과 같이 사업하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와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금융기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밖에 없다. 그런 주장이라면 정부가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을 포기한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글로벌 금융허브는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금융기관에는 면허를 내주지 않고 우리끼리 은행면허 사업만 하겠다는 의미다. 시중은행은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대규모 정책사업보다는 안전한 예대마진을 챙기고 아파트 담보대출만으로도 연간 몇천조 사업을 만끽하고 있다. 서울산업은행 본점에 외국 투자자가 얼마나 방문하는지요? 연간 수백 회가 넘는다. 외국계 투자은행, 증권회사 등 투자자가 항상 방문해 협의한다. 만약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이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역으로 이동하고 KTX를 타고 부산까지 올 가능성은 낮다. 이들 투자자와 접촉이 줄어들면 해외 사업은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 수립해 실천해야 달성 가능. 조 위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 국민연금공단 등 전국에 뿔뿔이 흩어놓은 금융공기업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기관, 금융공기업, 핀테크 기업, 대기업 재무팀 등을 한 곳에 모아야 시너지가 난다고 판단한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금의 서울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제조업보다 금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데요. 고지식 고자본 자본 집적도가 높은 것이 금융업이다. 금융업을 단순히 제조업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영국이 급성장하는 인도, 일본이 라오스에 각각 진출하는 금융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정부도 정책금융기업에 해외 투자를 적극 후원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국민연금 등 금융공기업 모두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 부산에 가 있는 금융공기업뿐 아니라 대구, 전주, 진주 등 엉뚱한데 가 있는 기업을 모두 데리고 와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산업은행, 산업은행 별관, 중소기업중앙회, 수출입은행까지 싹 밀어버리고 그곳에 100층 넘는 빌딩을 5개 정도 지어 금융기업을 포함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입주시켜야 한다. 또한 핀테크도 싹 긁어 모으고 대기업 재무팀도 모두 입주시켜야 한다. 외국계 투자자가 여의도에만 오면 원스톱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면 서울이 진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된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영어 구사자가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은행원이 영어를 못해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다. 요즘 신입사원은 해외 유학파도 많고 생활 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 많다. 홍콩도 방문해봤는데 금융센터를 벗어나면 영어가 잘 통용되지 않는다. 현재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직업만 잘 활용해도 외국계 투자자와 협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어서 2편에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